안녕하세요. 불행을 딛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덮치는 법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전 아무런 전조도 없이 어느 날 날벼락 같은 고난에 짓뭉개져 버렸었는데요. 잠시 좌절의 순간이 있었다고 한들 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시련들을 맞이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가 잘나서 그랬다기보단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멋진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먼저 좋은 본을 보여주신 어머니 덕에 저도 그 삶을 닮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셨습니다. 어머님 불우하게 자라 국민학교까지만 졸업을 하신 후 산전수전 다 겪으며 돈을 모은 뒤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죠. 지난 일이니 하는 얘기지만 어머닌 한땐 돈놀이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없이 살아서 젊었을 때 못할 일이 없었어. 날 딸이라고 자식 취급도 안 했던 내 부모님도 나를 무슨 종 취급하던 내 오빠들도 다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리고 싶었지. 꼭 성공해서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돈을 착취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일 저 일 다 해봤다는 거다. 결국 그 일은 적성에도 안 맞고 마음도 아파서 금세 그만두었지만 말이야. 어머닌 삶에 대한 한이 많으셨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행복해지겠다는 마음에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며 어머님 결혼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하셨다고 해요. 전 그런 어머니를 정말 존경했죠. 반면 제 아버진 솔직히 자랑스러운 분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저와 연년생 남동생이 어릴 때부터 허구한 날 다투셨습니다.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노름도 그만둬. 그리고 당신 술집에까지 드나들면서 여자들 만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없니? 어? 그럼 당신 같은 여자랑 살면서 내가 설렘이나 느낄 수 있겠어? 여자치고 키도 너무 크고 골개고 무슨 장군감인 게 내가 여자랑 사는지 남자랑 사는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성격은 또 얼마나 드세? 지금도 봐. 남자가 술도 좀 마시고 배포 있게 오락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돈 좀 벌어온다고 서방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에이 짜증나. 백수였던 아버진 늘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나중엔 여자들까지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버진 그냥 어머니를 돈으로밖에 안 봤어요. 어머닌 자식들 앞에선 최대한 다투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 하셨지만 생각이 없는 아버지란 사람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었죠. 철이 들면서부터 전 어머니께 제발 이혼하시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바보였다. 내 돈만 보고 접근한 줄도 모르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길래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느껴지더라고. 평생 가족들 사랑 한 번 못 받고 살았으니 너무 해벌쭉해졌던 거지. 그런데 너희들을 낳고 나서부터 저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더구나. 시부모랑 아주버님이란 사람도 나만 보면 시집살이 시키려고 들고 돈돈거리길래 연을 확 끊어버렸는데 너희들 아버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니? 나랑은 남남이 될 수 있어도 그래도 너희들 부모인데 저흰 괜찮아요. 저희도 아버지가 너무 싫다고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이혼가정 소리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나도 못난 부모 때문에 콩가루 집안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는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잖니. 아무리 여장부셨다지만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이 끔찍했던 어머닌 우리를 위해 아버지를 견뎌내셨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가정을 깨는 일을 무슨 중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흔해 이렇게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게다가 자식들은 뭐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셨던 분이었기에 더더욱 이혼이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18살 때
어머니가 드디어 이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께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더군요. 놀라서 전 그런 아버지를 확 밀쳐버렸어요. 아버지가 뭔데 어머니한테 감히. 난 당신이 너무 증오스러워요. 이 건방진 놈이 감히 지 아버지를 밀쳐? 너도 내가 우습다 이거냐? 어? 그러자 아버진 제 얼굴에 바로 손을 올리더군요. 평소 아버지와 말다툼만 벌였지 한 번도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어머닌. 그때 아버지에게 바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죄다 집어던지셨어요. 아, 이 여편 내가 돌았나? 그래, 돌았다. 이게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데리고 사라졌더니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나가, 당장 나가. 넌 이제 쓰레기 봉투행이야. 너 또다시 내 눈에 띄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버지가 버티려 하자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어머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셨죠. 어머님 그렇게 아버지를 맨몸으로 내쫓다시피 이혼하셨고 아버진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혼 당하고 난 뒤에도 아버진 맨날 술을 마시고 술집에 들락거리다 잘못 시비가 붙어서 험한 일을 겪고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어머니를 괴롭혀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혼 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리 셋이서 과거는 싹 다 잊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찡그리고만 있기에 인생이 얼마나 길고 아름답니. 어머닌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기보단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어머닌 정말로 이혼 후 더 씩씩하게 살아가셨어요. 어머닌 동생과 제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땐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셨죠. 나도 너희에게 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구나. 배움의 때는 없는 거잖니. 뭐든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어. 그런 어머니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어머니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동생도 저도 직장인이 되었어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기에 공대를 졸업한 뒤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했고 동생은 건설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죠. 우린 가끔 돈을 모아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하며 키워주신 은을 갚아나갔습니다. 전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할 가능성도 돈을 모아 어머니께 더 효도할 수 있는 길도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삶이 고작 나이 29에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힐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거짓말이죠? 제가 평생 다리를 못 쓸 거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요? 저는 큰 사고를 당한 뒤 하반신이 영영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타고 회사까지 출퇴근을 했는데요. 아침까지 술을 먹고 차를 몰던 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 음주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그게 제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었겠어요? 재웅아, 재활 안 갈 거야? 선생님들 기다리실 거야. 안 가요. 어차피 움직이지도 않는 걸 훈련해서 뭐해요? 제 인생은 어차피 끝났어요. 저는 꽤 오랜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재활을 시작한 뒤엔 처음엔 저도 열심히 재활 훈련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 두 다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고 전 결국 좌절하고 말았죠. 그때 어머니는 끊임없이 절 설득하고 때론 채찍질도 해주셨답니다. 재웅아, 비록 다리엔 감각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너한테 두 팔이 있고 똑똑한 머리가 있잖니.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극복하고 다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엄만 우리 재웅이가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대로 주저앉겐 우리 아들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어? 어? 네 인생이 끝났다고?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니?
그래, 네가 힘든 거 엄마도 다 이해해. 근데 세상엔 너보다 훨씬 큰 장애를 입고도, 아니,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 사람들만큼 노력해보지도 않고 어디서 약한 소리야? 너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 적어도 해보고나 좌절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못난 소리를 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장애인이 되는 일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걸 알면 무조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거니? 오냐, 정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살기 싫어할 거면 아예 태어나고 길바닥에서 빌어먹고 살거라. 재활도 열심히 안 해서 팔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 텐데 그렇게 구걸하다 밥도 못 빌어먹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 마감할 수 있겠네. 살기도 재활하기도 싫어하는 널 위해서 내가 이 병원비를 내줘야 하니? 당장 나가.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절 정말 병원 밖으로까지 끌어내셨어요.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병원 밖에 나앉아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데 전 할 수 있는 게 없고 두렵더라고요. 그때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저는 제 삶을 한탄했어요. 그리곤 깨달았죠. 아, 난 세상을 살기 싫은 게 아니라 무력하게 사는 것이 두려웠던 거구나 하고요. 어머니 몇 시간 뒤 다시 절 데리러 오셨습니다. 어머니 눈도 제 눈처럼 퉁퉁 부어 있었죠. 전 그런 어머니께 눈물을 흘리며 사과드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신 그런 못난 소리 안 할게요. 저요, 비록 이런 몸을 가지고서라도 못나지 않게 멋지게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재활도 하고 어떻게든 다시 행복해지려고 최선을 다할게요.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이 엄마의 말로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널 다시 걷게 해줄 수도 없으니 이렇게 모진 방법을 써서라도 널 채근할 수밖에 없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이런 어머니뿐 아니라 제 동생도 절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기에 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재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전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긴 해야 했지만 전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웬만한 것들은 다 혼자서 할 수 있게 됐죠. 그만큼 상체 근육을 정말 많이 기르고 살아가는 훈련을 했거든요. 또한 전 다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살려 직장도 구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힘겹긴 해도 출퇴근이 가능했으니 굳이 재택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직장을 구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물론 장애가 있는 절 채용해주겠다는 회사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전 운이 좋게 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생긴 지 그리 오래된 회사는 아니었는데 대표님이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었거든요. 축하한다, 재용아. 엄만 진심으로 네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요. 이게 다 어머니를 보고 자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닌 출퇴근이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자동차까지 사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차를 개조하면 직접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솔직히 제가 장애를 갖기 전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생각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됐죠. 이후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이 안정되자 저는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잘 알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소득층 장애 가정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장애인 단체의 정기 후원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 몸으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었기에 결혼 자금으로 모을 돈을 좀 더 기부에 쏟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 기특한 일을 한다는데 엄마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엄마가 재용이 너한테 이렇게 배우는구나.
어머니는 그런 제가 기특하다며 함께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거금을 후원하고 기부를 시작하시더군요. 당시 결혼했던 동생과 재수 씨도 한 번씩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의 선행이 절 아끼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걸 알고 있었기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살려 다른 장애인 분들께 상담과 조언을 해드렸고 컴퓨터 교육 봉사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자꾸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사회복지사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유난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분이었는데 제가 복지관에만 가면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것도 신경 써주더라고요. 재웅 씨,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혹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처음엔 그냥 직업상 친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엔 제게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저 사실 처음부터 재웅 씨를 보면 참 존경스러웠어요. 장애를 이겨내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멋지게 이겨내고 사람들까지 도우시는 모습이요. 솔직히 저도 재웅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자꾸 마음이 쓰여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절 친구가 아닌 남자로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연애든 결혼이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저로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일이었죠. 저도 늘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린 그렇게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며 들어보니 그 사람의 가족 중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재웅 씨 같은 하반신 마비가 되셨었어.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셨거든. 그때부터 우리 집은 정말 어려워졌고 아빤 결국 몇 년을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살고 있는 재웅 씨가 멋져 보였던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 사람은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평생 자신이 제 옆에서 제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전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제 망설임에 그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난 재웅 씨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사랑하는 거야. 아무리 몸이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난 재웅 씨를 선택할 거야. 오히려 자기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에 제약을 걸고 있는 건 재웅 씨 자신이야. 난 재웅 씨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이상 노처녀 만들지 말고 데려가라고. 어? 이런 좋은 사람이 제게 찾아와 주다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 사람, 제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 좋아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장모님도 절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그 몸으로 자네만큼 당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네. 난 자네가 정말 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처가엔 딱 한 사람, 문제아가 있었는데요. 그건 처남이었습니다. 처남이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고 경찰서 들락거려서 장모님과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처남 때문에 합의금을 물어주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느라 처가 형편은 필 날이 없었다고 했죠. 결국엔 아내와 장모님은 처남과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더 자네가 마음에 들었네. 사지만 멀쩡하지? 우리 아들놈처럼 개차반인 인간도 태반인데 몸이 불편해도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자네가 참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 다만 우리가 그놈을 너무 늦게 끊어내는 바람에 우리 도연이가 이 나이 되도록 모은 돈이 그리 많지 않네. 들어보니 자네 집은 형편도 좋다는데 형편이 우리 도연이 흠이 되는 게 아닌가
내가 걱정이 많아. 아내는 처남을 놓지 못하던 장모님을 곁에서 도우며 처남 때문에 생긴 장모님의 빚까지 갚아오느라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했다더군요. 장모님은 그 사실을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터라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연이가 그만큼 착한 사람인 걸 아니까 더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한 것처럼 도연이 형편이 조금 어려울 뿐인 거죠. 아무것도 문제될 건 없어요. 도연이가 제게 그래줬듯 저한텐 그런 것보다 도연이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희 집에선 당연히 아내를 굉장히 환영해 주었어요. 어머니 눈물까지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재웅이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지? 나도 큰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욕심은 내려놓은 지 오래였는데 정말 고맙구나. 또한 아내는 이미 화장실 안전 손잡이 등 제게 편리하게 맞춰져 있던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도 말해줬어요. 괜찮겠어? 나야 고맙지만 도연이 네가 불편할 텐데. 그래 아가, 시어머니 나랑 사는 것도 네가 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집 구해줄 테니까 나가서 둘이 편하게 살렴. 아니에요 어머님. 남들보다 몸이 불편한 재웅 씨가 다른 집에 적응하고 사는 것도 힘들 테고 또 재웅 씨가 없으면 어머님도 쓸쓸하실 거잖아요. 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처음이야 좀 어색하겠지만 그렇게 맞춰가면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아휴, 우리 재웅이가 정말 날개 없는 천사를 만났구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저뿐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아내가 정말 고마웠어요. 동생도 재수 씨도 어디서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났냐며 제 결혼을 축복해 주었고요. 그렇게 아내가 저와 어머니가 살던 집에 들어오며 제 나이 40대 초반에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아, 어머님 감자탕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재료 좀 사왔어요. 그거 육수부터 다 내려면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고기도 오래 삶아야 하고.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제가 직접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맨날 저희 남편 몸에 좋은 거,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젠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 챙겨드리고 싶어요. 여보, 이거 전동 휠체어인데 뭐하러 당신이 밀어? 내가 밀게. 에이, 싫어. 내가 밀래. 혹시 사고 날지도 모르고 이렇게라도 당신이랑 이어져 있는 느낌 받고 싶단 말이야. 나는 당신이고 마치 당신은 나인 것처럼. 아내는 어딜 가나 제 다리가 되어주고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었어요. 재수신 좋은 분이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기도 했었고 또 일이 바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재수씨 대신 아는 맏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을 더 챙기는 게 맞죠라며 언제나 어머니 곁을 지키고 극진히 모셔줬죠. 전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닌 그런 아내 정말 끔찍이 아끼셨답니다. 어머니는 어딜 가나 아내부터 생각해 주셨고 혼자 지내시던 장모님도 틈틈이 잘 챙겨주셨죠. 사돈, 잘 지내시죠? 제가 선물로 들어온 좋은 홍삼이 있어서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하긴요. 예쁜 딸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다리만 멀쩡했으면 제가 아닌 사돈을 모시고 살라고 했을 텐데 그게 늘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네요. 또 어머닌 장모님이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을 때 선뜻 돈도 빌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사돈이 아프셔? 그래서 돈이 뭐 얼마나 든다고? 당시 아내와 전 방에서 장모님의 수술비와 치료비에 대한 의논을 하던 중이었어요. 다행히 치료만 잘 받으면 나으실 수 있는 병이었는데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를 우연히 들으시곤 어머님 자신이 치료비 3천만 원을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냥 제가 장모님 도와드리면 돼요.
됐어. 너보다 엄마가 훨씬 돈 많아. 그리고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그 돈 꼭 갚을게요. 차용증도 쓰고 이자까지 쳐서 다요. 예, 가족끼리 뭐 돈을 갚니?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꼭, 꼭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거예요. 그때 아내는 굉장히 고마워하며 자처해서 차용증까지 쓰더라고요.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어머님 결국 아내를 말리지 못하셨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아내는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결혼 전부터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너무 속상해했던 겁니다. 어머니도 저도 당연히 아이를 바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이런데 아이까지 생기면 아내가 더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 아이를 낳고 싶다던 아내에게 어머니도 저도 정말 감동했었죠. 그런데 아이 소식보다 먼저 우리에게 아주 불행한 소식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에휴, 그렇게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다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건만 암이란 놈은 사람을 정말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제가 무조건 어머니 살릴 거예요. 평소 건강관리에도 열심인 분이었건만 하늘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 내외도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죠. 이후 어머닌 바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난소암은 후기에 발견되어도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항암 치료에 돌입하셨죠. 어머닌 항암 치료할 때만 며칠씩 입원하고 평소엔 집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동생 내외도 자주 찾아왔고 저와 아내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속이, 속이 너무 메스껍구나. 이놈의 항암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아주 잡는 것 같네. 어머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셔야 돼요. 아직 30년은 더 사셔야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가. 어머닌 항암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처음엔 어떻게든 이겨낼 거라며 씩씩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언젠가부턴 자꾸 힘도 없어지시고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더니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나이도 있고 항암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 수술이 잘 됐다고 한들 난소암은 재발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데 내가 딱 그런 경우가 될 것 같다. 병원에선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어머니를 잃게 될까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렇게까지 약한 모습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아내와 전 어떻게든 어머니께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장모님께서도 문병을 와서 힘을 보태셨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갈수록 더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가만 보니 아내를 보는 어머니의 눈초리가 한 번씩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네? 왜 집사람을 저렇게 쏘아보듯 보시지? 늘 아내를 따뜻하게 보시던 어머니의 눈빛이 한 번씩 굉장히 싸늘해 보이더라고요. 착각인가 싶었지만 영 느낌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런 제 느낌은 착각이 아니었더군요. 암 선고를 받은 지 4개월 뒤의 어느 날, 어머닌 저와 아내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보다 정말 쌩쌩해 보이셨어요.
자세도 꼿꼿하시고 목소리도 전처럼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왠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장롱을 향해 손짓하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저기 장롱 속에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 있다.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있을 거니까 한번 꺼내서 열어보렴. 마지막 선물이라뇨. 어머님, 왜 꼭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우선 어서 가서 열어봐. 어머니의 삶을 정리하시는 듯한 말에 아내가 울먹거리더군요. 아내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장롱을 열고 조금 볼록한 모양새 서류 봉투를 꺼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고 웬 종이 하나를 꺼내본 아낸 크게 당황하며 물었어요. 눈물은 이미 쏙 들어간 뒤였죠. 이혼 서류잖아요, 이거. 대체 이게 무슨... 내가 컴퓨터로 좀 뽑아놨다.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더 꺼내보면 알게 될 거야. 당황스럽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서류 봉투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의 손에 들려 나온 건 소형 녹음기였죠. 소형 녹음기인데 한번 재생해봐라. 내가 너 들려줄 것만 잘 추려서 파일 담아놨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 안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 70 넘은 노인치곤 컴퓨터를 잘 만지는 편이지 않니? 저는 여전히 영문을 몰랐었는데요. 반면 아낸 뭔가 눈치를 챈 건지 갑자기 녹음기를 든 손을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재생 버튼을 누르지도 못하는데 뭔가 있다는 촉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의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아 직접 재생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음성 파일은 3개였는데 그 3개 모두 충격적이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 녹음기 안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가 담겨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들엔 모두 아내의 목소리만이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를 하는 내용 같았어요. 엄마, 우리 어머님? 몰라.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먹는 걸 보면 또 너무 잘 처먹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남편 시동생이랑 재산 나눠서 물려받으면 우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내 남편은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껌뻑 넘어갈걸?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면 남편 앞으로 넘어오는 재산 다 뜯어내고 이혼하면 돼. 특히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그 5층짜리 건물 있지? 그거 알아보니까 시세가 글쎄 4, 50억 정도나 된대. 그거 우리 남편한테 넘어올 것 같거든? 그럼 내가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는 엄마 나눠줄게.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녹음기 속 아내는 제가 알던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마치 악마처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빌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뜯어내 저와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만 뜯고 바로 이혼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최대한 머리를 잘 써야지. 아휴, 나 더는 그 고장난 장난감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어. 지금도 아주 한계라고. 물론 처음에 호구조사 미리 다 하고 접근했을 땐 기왕 시작한 거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싶었지.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너무 괴물같이 느껴지고 손도 잡기 싫어지는 거 있지? 징그러워서 착한 척하기도 지겹고 해서 그냥 이혼해 버리려고 했었잖아, 나. 근데 그때 딱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다니 이건 운명 아니겠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착한 며느리인 척 기다렸다가 돈 다 뜯어내고 이혼하라는 하늘의 계시. 머리가 차게 식는 기분이더라고요. 평생 저와 한 몸처럼 살고 싶었다던 사람이 저를 징그럽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녹음 파일들도 제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줬던 건 마찬가지였죠. 여보세요? 엄마. 예전에 어머님이 빌려준 3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이, 뭘 걱정해. 그때 개념 있는 며느리처럼 보이고 싶어서 차용증 썼던 거지. 진짜 갚을 생각은 당연히 없었지.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마당에
나한테 돈을 더 주려고 하시면 몰라도 설마 돈을 갚으라고 하시겠어? 이 집 모자 완전 호구야, 호구. 걱정하지 마. 여보세요? 아, 뭐가 진짜 그렇게 걱정돼서 자꾸 전화해, 엄마. 임신 가능성? 그딴 게 있겠어? 아, 내가 그 말 안 했었구나? 나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 몰래 산부인과 가서 시술 받았잖아. 애 안 생기게 하는 시술. 아유, 내가 미쳤어? 그런 하자 있는 놈 애를 낳게? 그때 남편이랑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이 집 돈 뜯어내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만 했지. 그러니까 애까지 낳아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걱정도 팔자야 정말. 아내는 정말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더군요. 돈을 갚겠다는 말도 아이를 원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큰 배신감에 아내를 쳐다보자 그 여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고만 있었고요. 어머닌 그런 아내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집에 녹음기 설치했었는지 아니? 너 기억하지? 내가 항암 치료받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내리 잠에 들었던 날. 사실 나 그날 새벽 1시쯤 깼었는데 넌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구나. 그때도 사돈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아, 그날 우리 아들은 원래 잘 땐 어버가도 모를래니 넌 더 마음을 놓았던 거겠지. 내가 깼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때 네가 그러더구나. 결혼하기 전처럼 헌팅 술집도 가고 싶고 나이트도 가서 남자들이랑 놀고 싶은데 순진한 며느리인 척하느라 나가서 술 못 마신 지도 오래됐다고. 빨리 내가 암이 재발이 되든 뭐든 해서 눈을 감아야 너도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난 네가 검은 속내가 있구나 싶었어. 그래서 거실이니 방이니 할 거 없이 녹음기를 설치해뒀던 거다. 어머님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증거를 더 잡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저도 어머니의 말을 믿을 테고 아내도 발뺌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를 방심시키기 위해 전과 다르게 자꾸만 병세가 깊어지는 척 삶을 포기한 척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어쩐지 역시 어머니 끝까지 강한 분이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으니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자포자기한 듯 덜덜 떨고 있던 아내의 손엔 곧이어 다른 종이 한 장이 들려 나왔어요. 어머니, 아낸 그걸 보자마자 결국 왈칵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그건 바로 과거 아내가 썼던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의 눈물을 경멸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왜 우니? 3천만 원이 없어서? 근데 분명 네가 갚겠다고 했잖아. 굳이 내가 갚지 말라는 거 네가 직접 쓴 차용증이니 할 말 없지? 넌 맨몸으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고 내 돈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야 할 거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내 돈 갖고 영영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워낙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그만 돈에 욕심이 나서 그래서 잘못한 건 알겠고 내 돈은 갚으란 말이다. 내가 소시적에 돈놀이 할 때 내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 안 갚으면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아니? 어떻게든 내 돈 토해내게 하려고 지역을 보여줬었다. 내가 네 앞에선 천사였지만 나보다 세상 독하게 산 사람 몇 없을 거야. 감히 내 아들 마음을 이렇게 짓문 게? 너 같은 버러지가 감히? 마음 같아서 널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은데 그래도 그동안 네가 잘했던 건 사실이고 내가 지금 그만한 힘도 없으니 우선 참아주마. 그런데 내 돈도 당장 이자 쳐서 안 갚는다? 그때부터 너랑 네 엄마 인생엔 지옥이 펼쳐질 거야. 알겠어? 저도 저희 엄마도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보, 나 도연이야. 당신한테 그렇게 잘했던 당신 아내. 내가 솔직히 좀 욕심을 부린 건 사실인데 그냥 통화하다 보니까 말이 좀 더 세게 나온 거야. 사실은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내쫓지 마. 어?
내가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더 잘할게. 어머니는 아내에게 거의 염라대왕 같은 모습으로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사실 그렇게 악독한 짓은 하지도 못하셨으면서 어머니는 아내에게 겁을 주려고 자신의 과거를 더 무섭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 아내는 잔뜩 겁을 먹고는 제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증거도 다 들었겠다.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죠. 이거 놔. 잘해? 진심도 아닌 가식으로 잘해봤자 누가 행복해? 당신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구나. 끝까지 사람을 바보로 봐도 유분수지. 나 당신이 정상인이고 난 몸이 이래서 무조건 당신한테 매달렸던 거 아니야. 가족을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선했던 모습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곁을 내어줬던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속이 썩은 인간이었다니. 정말 사람이 무섭다. 당신도 당신 엄마도.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우리 어머니 말씀 들었지? 조용히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영영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연히 당신 엄마 살리려고 빌려갔던 돈도 토해내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절대 용서는 없을 거야.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저와 어머니는 그 여자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어머니와 제게서 받았던 고가의 선물을 챙겨가려고 했었는데요. 그 추잡한 모습을 제게 딱 걸려버려 한운 수 없이 초라한 진가방만 들고 저희 집에서 퇴장해야만 했죠. 그렇게 둘만 집에 남고 보니 그제야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한 마음에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나 봐요. 혼자 일을 다 준비하면서 얼마나 심란하셨어요. 몸도 성치 않는 분이. 내 아들을 위한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었겠니? 그리고 사람 보는 눈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너야말로 많이 상처받았겠구나. 우리 앞으로 더 큰 행복이 찾아오려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자. 속상하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니?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다운 위로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 이후 장문 차마 저나 어머니께 전화 걸지 못하고 어머니께 문자를 한 통 보냈더군요. 사부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노여우신 건 알지만 3천만 원 어떻게 좀 유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진 전셋집 빼곤 그만한 돈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건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아닌 전부가 금수로 큰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치르시길. 어머니는 자비 없이 그렇게 간결한 답장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게 전화해 끝까지 싹싹 빌었답니다. 이혼하지 말자. 아니면 이혼해도 좋으니 돈이라도 받지 말아달라. 그걸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걸 거절했더니 제게 잔인하다며 원망까지 하지 않겠어요? 저는 기가 차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잔인하게 굴었는데? 결혼할 때 거의 맨몸으로 왔으니 이제 맨몸으로 나가라고 한 것뿐이고 당신이 갚겠다고 한 돈 이혼하면서 고스란히 내놓으라고 한 건데 이게 너무하다고? 그건 너무 놀부심 빠 아니야? 뭐 재산 분할? 애도 없고 애초에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무슨 재산 분할? 내가 오히려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야. 나랑 어머니 무조건 그 돈 받아낼 거니까 더는 전화하지 마. 결국 아내는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도 없었으니 재산 분할이나 다른 법정 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죠. 이후 그 여잔 일하던 복지관도 그만두더군요. 전 아무것도 안 했건만 곧 소문이 퍼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알아서 도망치듯 떠나더라고요. 한편 뒤늦게 소식을 들었던 동생 내외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다. 괜찮아, 형? 괜찮아. 어차피 처음부터 난 결혼에 대한 기대도 없었잖아.
그냥 잠깐 꿈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처럼 씩씩하게 살아가면 돼. 전처는 어머니가 무서웠는지 어찌저찌 돈을 구해 이자까지 져서 돈도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는진 궁금하지도 않고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전처와 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이후 동생 내외는 저와 어머니가 걱정됐는지 전보다 자주 집에 찾아왔는데 한 번은 동생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형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형수, 아니 그 여자 원망 안 돼? 왜 안 되겠어. 한동안은 나도 사람이니까 원망이 되겠지. 근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꿍꿍이도 새카맸다고 한들 어쨌든 잠시나마 난 행복했었어. 물론 어머니 속상하게 만들어드린 건 너무 죄송하지만 뭐 피해본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잠시나마 행복했었으면 됐지 하고 잊어버리려고. 이미 그 여자 맨몸으로 쫓겨났고 어머니 돈도 다 갚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여자한테 사치야. 난 그런 사람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깔끔하게 잊고 자기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지금은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머닌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어머닌 점점 몸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좀 찾아보니 이렇게 예후가 좋았다는 난소암 환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어머닌 약을 복용하시며 검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CT 검사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외를 다녀왔는데 암 수치도 정상이고 아주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저와 동생 내외 응원 덕분이라고 하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 삶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셨던 어머니의 마음가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처의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우릴 함께하는 겹친이라고 해봐야 복직한 사람들이었는데 전처가 그곳을 그만둔 지 오래니 그들도 전처의 소식을 모르거든요. 그 사람과 전 장모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못 지내고 있는지 더는 관심이 없고요. 다만 그들이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못된 짓거린 제발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그런 소식이 제 귀에 들려온다면 그때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여자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 구현에 앞장서려고 해요. 약잘 돕지는 못할 망정 이용하려고 드는 건 정말 저급하고 또 저질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한 전 지금처럼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하며 제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난소암은 재발이 잘 되는 암이라는데 전 어머니가 앞으로도 암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해요. 과거 어머니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와 동생을 지켜주시고 제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그런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네요. 물론 연세가 드셨다고 한들 여전히 어머닌 저보다 훨씬 멋지고 강한 분이시지만요. 그런 어머니를 닮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전 앞으로도 제 삶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저처럼 남들과 다른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께 응원을 보내고 싶어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한 번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겠죠? 혹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들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저도 온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슬퍼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단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에 집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단 곱절 혹은 그것에 또 곱절만큼 노력하며 살아가야겠지만 그래도 불행하게만 살다 눈을 감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 갔을지라도 우리의 행복만은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멋지게 증명하며 함께 힘을 내서 살아가자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